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던 뻔뻔한 남편 감옥 보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가을날이었어요. 갓 내린 커피 향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죠. 결혼 20년 차였어요. 저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의 부장이에요. 제 세상은 이렇듯 평온하고 단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특별한 날이었어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대학 동창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부산 쪽 공장에 급한 문제가 생겨서 저녁 잘 챙겨 먹고 애들도 잘 좀 챙겨줘. 어머, 갑자기?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었어요.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그때의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저 부산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을 뿐이었죠.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까지 학교에 보내고 나니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큰애가 고3이라 수능 준비로 바쁘고 중2인 작은애도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오늘은 더욱 마음 편히 집을 비울 수 있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20년 전 그 시절처럼 한껏 멋을 부렸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라디오에서는 추억의 팝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눈에 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저 차.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번호판까지 똑같은 분명 남편의 차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부산으로 출장 간다던 사람이 왜 저와 같은 방향인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단 말인가요?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번호를 잘못 본 거겠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검은 연기처럼 차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홀린 듯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는 짧은 문자를 남겼죠. 지금은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신도시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어요. 주변에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이 즐비했고 인적은 드물었어요.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어느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한번 하더니 근처에 있는 작은 꽃집으로 향하더라고요. 꽃집. 저 사람이 지금 꽃집에 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겨우 억누르며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를 지켜봤어요. 결혼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사온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환하게 웃으며 커다란 꽃다발을 사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그 꽃다발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아까 세워둔 차로 돌아가는 대신 어떤 2층짜리 하얀 대문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어요. 멀어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젊고 몸매가 좋은 여자라는 것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 안고 있던 꽃다발을 건넸어요. 여자는 까르르 웃으며 그를 반겼고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고는 집 안으로 사라졌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손과 발이 제멋대로 떨려 나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답니다. 부산 출장도 공장의 문제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20년간 지켜온 내 가정이, 내 믿음이 저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가 남편과 웃으며 찍었던 결혼 사진이 떠올랐어요. 어떡하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굳게 닫힌 저 하얀 대문을 악마의 아가리처럼 노려보는 것밖에는요. 아, 이 나쁜 새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어요. 지금 이 지옥에서 저를 꺼내줄 사람은 오직 그들 뿐이었으니까요. 화면에 뜬 내 친구 지혜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툭 터지듯 쏟아졌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언제나처럼 명쾌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수아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지혜야,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말 대신 울음이 새어나왔고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 친구는 곧바로 다급하게 물어왔어요. 수아야, 너 우니?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 남편을 좀 따라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할 수 없었지만 지혜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라며 절대 혼자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간신히 끊어질 듯한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주택가의 주황빛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저를 악마의 아가리처럼 노려보던 하얀 대문이 다시 열렸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방금 전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왔어요. 제 차가 있는 방향을 보며 뭐라 속삭이는데 여자가 뭐가 그리 좋은지 남편의 어깨를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제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말이죠. 두 사람은 남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이 지옥을 어디까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차의 뒤를 다시 밟았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차는 근처에서 가장 화려한 한정식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결혼기념일에 비싸다며 고깃집도 안 가던 사람이 저 여자와는 이런 곳을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익숙하게 여자를 리드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 차 옆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창이 내려가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에 지혜와 민정, 그리고 은영이가 보였어요. 수아야, 괜찮아? 일단 우리 차로 타. 친구들을 보자마자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친구들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굳어갔어요. 저런 개자식을 봤나? 수아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순 없어. 내가 허락한다면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옆에 서 있기만 해. 은영아, 녹음기 켰지? 지금부터 저것들 대화, 숨소리 하나까지 다 담아. 변호사인 지혜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복수심에 불타는 4명의 여전사처럼
식당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남편과 그 여자가 있다는 방 앞으로 다가갔죠. 문틈으로 남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혜의 눈짓에 맞춰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제 숨통을 그대로 끊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눈빛이 저 남자에게 있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시간이 멈췄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반면 그 여자는 놀란 기색도 잠시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어요. 마치 꼴 좋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길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여기까지 온 거야? 당장 집에 가지 못해? 남편이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대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당신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 서로 노력할 만큼 했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 노력, 그 단어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은영이가 작게 욕설을 뱉었고 회계사 민정은 조용히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복수 어벤져스의 사령탑, 지혜가 나섰어요. 이강혁 씨, 지금 제 친구 수아한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똑똑히 녹음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님께 직접 들려드릴 테니까요. 지혜의 서늘한 목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바로 그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상간녀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답니다. 어머, 사모님. 친구들까지 몰고 오셨네, 유난스럽기는. 강혁 씨, 이 여자랑 더는 할 말 없는 거 맞죠? 우리 그냥 나가요. 그 여자는 제 어깨를 일부러 툭 치며 남편의 팔을 끌고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분노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아, 이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내 눈물도 내 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그 완벽한 깨달음과 함께 제 모든 망설임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자리에 놓여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철썩?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야! 너희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식당을 빠져나왔답니다. 친구들이 제 뒤를 따랐고 우리는 누구 하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혜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친구들은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법적인 절차부터 재산을 찾아오는 방법까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었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마른 지 오래였어요. 제 눈에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 뿐이었답니다. 그것들! 내 손으로 전부 부숴버릴 거야! 그것이 제2의 인생, 아니,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날 밤 지혜의 오피스텔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저를 위해 친구들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죠. 동이 트고 회색빛 새벽이 도시를 감쌀 무렵 변호사인 지혜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서재 겸 사무실로 쓰이는 방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수아야, 어젯밤 내가 한 말 진심이지?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그 말? 응.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좋아. 그 정신 상태 좋아. 지금부터 울어도 소용없어. 우는 건 저것들 무릎 꿇리고 나서 실컷 울자.
지금부턴 머리를 써야 해. 지혜는 보드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 중앙에 이강혁 세 글자를 큼지막하게 썼어요. 그 이름을 보니 다시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본 회계사 민정이가 제 손을 꾹 잡아주었고 전직 기자였던 은영이는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만의 전쟁, 복수 어벤져스의 작전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마치 거대 로펌의 회의를 주재하는 수석 변호사 같았어요.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해. 첫째, 이혼 소송. 둘째, 재산 환수. 이혼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저쪽이니 위자료는 문제없어. 핵심은 재산 분할이야. 그 인간이 20년간 불리고 숨겨놓은 재산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찾아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뜯어내는 게 우리의 1차 목표야. 그 말을 이어받은 건 머니 트레이서 민정이었어요.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숫자에 관한 한 귀신 같은 전문가였죠. 내가 돈주를 맡을게. 그 인간 월급 통장 말고도 차명으로 돌려놓은 주식, 보험, 펀드가 분명 있을 거야. 최근 5년간의 카드 내역, 계좌 이체 기록만 확보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쌓여 있는지 완벽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어. 상간녀한테 흘러 들어간 돈, 단돈 10원도 놓치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정보의 여왕 은영이가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SNS 계정이 띄워져 있었어요. 증거는 다다익선이야. 어젯밤 식당 영상은 결정적이지만 상습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위자료 액수가 달라져. 내가 오늘부터 그림자처럼 붙어서 두 인간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차곡차곡 모아줄게. 아, 그리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중요해. 의외의 약점이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 전문가인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 까맣게 타버린 제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저 대단한 계획에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지혜가 제 어깨를 감쌌답니다. 수아야. 이 전쟁의 주인공은 우리 셋이 아니라 너야.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해. 저는 그 길로 잠시 제 집에 들렀어요.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 댁에 며칠 가 있겠다고 둘러대고 간단한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답니다. 옷가지를 챙기던 중 서재 책장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20살 때 법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만년필이었어요. 글은 칼보다 강하단다 딸아.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어 2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만년필을 꺼내 들었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배신에 절망하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잊고 있던 제 안의 단단함과 총기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김수아가 아니야. 나는 내 아이들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펜을 든 전사야. 저는 그 만년필과 두꺼운 노트를 챙겨 다시 지혜의 오피스텔, 우리의 작전 본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노트를 펼치고 아버지의 만년필 뚜껑을 열었죠. 나도 내가 할 일을 찾았어. 20년간 그 인간과 살면서 흘려들었던 모든 말들, 의심스러웠던 출장들, 갑자기 이름이 바뀐 친구들, 기억나는 모든 걸 여기에 정리할게. 어쩌면 너희들이 찾는 증거의 조각들이 내 기억 속에 있을지도 몰라.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 친구들이 비로소 환하게 웃었어요. 복수 어벤져스의 마지막 멤버가 진짜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지혜가 만족스러운 듯 화이트보드를 탁 쳤답니다. 좋아. 팀도 꾸려졌고 작전 계획도 섰겠다. 그럼 지금부터 1단계 작전 개시하자. 지혜는 이강혁 이름 아래에 첫 번째 선을 긋고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타겟, 법인카드. 지혜의 입에서 나온 그 두 단어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공격의 신호탄이었어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평소 남편은 회사 일과 관련된 모든 경비 처리를 제게 밀었거든요. 귀찮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아내인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오만함 때문이었죠. 덕분에 저는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비밀번호 아직 안 바꿨을까? 그 인간 성격에 바꿨을 리가 없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인데. 수아야, 내가 해줘야 해. 지혜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제발, 제발. 간절히 기도하며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이강영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떴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이내 뜨거운 복수심으로 다시 차올랐어요. 그렇지. 걸려들었다. 이강혁이 나쁜 새끼. 내 게으름과 오만함이 내 무덤을 파는 첫삽이 될 거다. 그때부터는 머니 트레이서 민정의 시간이었죠.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은 민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최근 1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되고 그녀는 순식간에 날짜별, 사용처별로 데이터를 분류하기 시작했답니다. 찾았다. 이 미친놈. 민정의 낮은 탄식에 우리 모두가 화면으로 고개를 파묻었어요.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희가 쳐들어갔던 그 한정식 집에서의 결제 내역만 수십 건, 그것도 전부 거래처 접대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었답니다. 강원도의 고급 호텔, 명품 아울렛, 심지어 상간녀가 사는 동네의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까지 그 모든 것이 회사 돈으로 이루어진 추악한 불륜의 기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야.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수아야. 이것만으로도 저 인간 회사에서 바로 잘릴 수 있어. 지혜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잠복 근무 중이던 은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그때였어요. 지혜야, 뭔가 이상해. 이강혁이 오늘 오후 내내 은행만 3군데를 돌았어. 창구에서 한참 뭘 하던데. 그리고 방금 상간녀 부모님을 만나는 것까지 확인했어.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던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은영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동물적인 감각이었을까요? 민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개인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 조합이었죠. 미쳤다. 이 여우 같은 놈. 민정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그녀가 돌린 노트북 화면에는 남편의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0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예금, 주식, 펀드 할 것 없이 전부 현금화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있다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법인카드는 미끼였어요. 어쩌면 그 인간은 우리가 그 정도는 들여다볼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회사 돈 몇 푼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는 자신의 진짜 재산 20년간 모은 수억 원의 개인 자산을 전부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이 봤다는 그 서류 봉투, 그건 아마도 상간녀 부모님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들기 위한 서류였을 거예요. 젠장. 한 수 늦었어. 상간녀 집안 전체를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재산을 은닉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훨씬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작전 본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완벽한 승리라는 글자가 비웃음처럼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겨우 한 걸음 뗐다고 생각했는데
저 교활한 놈은 벌써 10걸음은 앞서가고 있었어요. 분하고 원통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 뒤에는 저보다 더 분노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만년필을 꽉 쥐었어요. 괜찮아.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남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우리의 작전 본부에는 며칠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화이트보드를 가득 메운 계획들은 모두 차명계좌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 선 듯했죠. 변호사인 지혜조차 답답한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답니다. 사명계좌는 입증하는 과정이 정말 까다로워. 그 돈이 이강혁의 돈이라는 걸 명백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법원은 상간녀 가족의 재산으로 인정해버릴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지혜의 말에 저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 교활한 인간은 법의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가 거대한 무력감에 절망했다가를 반복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특히 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친구들을 봐서라도요. 그 침묵을 깬 것은 며칠간 두문불출하며 컴퓨터 앞에서 살다시피 하던 회계사 민정이었어요.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던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정말 이상해.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답니다. 민정은 남편의 5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마치 형사처럼 알리바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강혁이 매달 말일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을 해외 출장비 정산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아갔어.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그 돈이 이강혁 개인 계좌로는 단 한 푼도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거야. 돈이 공중으로 증발했어. 공중으로 증발한 돈. 그 미스터리한 말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상간녀와 그 가족의 뒷조사를 하던 은영이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우리가 보던 화면 옆에 나란히 띄웠답니다. 이것 좀 봐봐. 상간녀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딱 2년 전부터 갑자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 그런데 회사 규모나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수십억이 늘었다는 게 말이 돼? 전형적인 유령회사 수법이야. 은영이가 화면에 띄운 회사의 이름. 글로벌 통상. 그 이름을 본 민정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글로벌 통상의 거래 내역을 크로스 체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정이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어요. 찾았다. 세상에 이 미친놈.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이 회사,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부 감사 시스템은 완전 구멍이네. 민정이 가리킨 화면 위로 거대한 범죄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년간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출장을 꾸며내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회사에 경비를 청구했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돈을 해외 파트너사로 위장한 상간녀 아버지의 유령회사 글로벌 통상에 물품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송금했던 거예요. 돈은 남편의 개인 계좌를 거치지도 않고 회사 돈에서 곧바로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갔어요.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어요. 그가 상간녀 가족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개인 재산은 이 거대한 횡령 자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미끼였던 거예요. 작전 본부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단순한 불륜과 재산 은닉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본질은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을 넘어 한 회사를 좀먹고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한 거대한 금융범죄였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혜였어요.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지혜는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던 재산 분할, 위자료 같은 단어들을
손으로 거칠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핏빛처럼 붉은색 마커로 새로운 단어들을 써내려갔답니다.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범죄 수익 은닉. 수아야, 우리가 지금 손에 쥔 건 저 인간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야.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낯설고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복수하려던 내 싸움은 이제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과연 내가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핵폭탄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며칠간 작전 본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는 것과 같았죠. 저는 잠을 잘 수도 밥을 제대로 넘길 수도 없었답니다. 밤마다 남편이 악마의 얼굴로 저를 비웃는 악몽에 시달렸고 행여나 길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횡령 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몰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친구들이 위험한 싸움에 휘말려 버렸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내가 괴물을 깨운 걸까? 그냥 조용히 이혼만 했어야 했을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더군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남편의 목소리였답니다. 분노에 차 있지도 다급하지도 않은 아주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수아야, 요새 아주 재미있는 탐정놀이 하고 있다며? 무슨 소리야? 내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내 주변에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많던데.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 신상에 대해 좀 알아봤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마치 시를 읊듯 나지막하고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내 변호사 친구 이름이 지혜였나? 예전에 맡았던 의료 소송에서 증거 누락해서 패소한 적이 있던데 억울했던 상대방 유가족에게 증거 누락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라도 내지 않을까? 너 정말 회계사인 민정이는 더 쉽겠네. 지금 다니는 회계법인 대표님이랑 내가 아주 잘 아는 사이야.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심이 든다고 말 한마디만 전하면 그 친구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이야. 그만해 제발. 아, 은영이라는 친구는 흥신소를 한다고? 그거 사업자 등록은 제대로 하고 하는 건가?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할 텐데 관할 세무서에 특별 세무조사 한번 요청해볼까? 남편은 제 친구 한 명 한 명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였답니다. 마지막 화살은 정확히 제 심장을 향해 날아왔어요. 그리고 당신 초등학교 교사잖아. 내가 학부모 커뮤니티에 글 하나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혈안이 된 정신 나간 선생이라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 교육청에 민원 들어가면 당신 교사 생활 끝이야. 우리 애들은 무슨 죄야? 학교에서 범죄자 아빠를 둔 애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버티고 있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내일 정오까지 내가 보내는 서류에 도장 찍어. 위자료, 재산분할 전부 포기하겠다는 각서야. 그럼 오늘 이 통화는 없던 일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조차 없었어요. 친구들이 제 표정을 보고 달려왔고 저는 울음도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통화 내용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미친 새끼. 저거 다 허풍이야. 우리가 증거 잡을까봐 겁나서 저러는 거라고. 맞아, 수아야. 저런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친구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에는 오직 내 친구들은 업계에서 퇴출이야. 애들이 손가락질 받을 거야.
라는 남편의 저주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나 하나 복수하겠다고 내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망가뜨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가 괴물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였어.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텅 빈 눈으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친구들을 한번 훑어보았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만하자. 내가 졌어.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다 포기할게. 저 인간 말대로 해줄 거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망가지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금 당장 그 인간에게 연락해서 빌든 무릎을 꿇든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차가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지혜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문고리를 잡은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복수도 정의도 제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치였어요. 그래, 이걸로 끝이야. 내 복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문을 열고 나가 그 악마에게 무릎 꿇으려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지혜의 단단한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답니다. 수아야, 지혜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신 차려, 김수아. 지금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넌 평생 저 인간의 노예로 사는 거야. 저 협박, 저게 바로 내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가진 핵폭탄이 진짜라는 걸 저놈도 알아챘다는 증거라고. 지혜의 외침이 제 귓가를 세차게 때렸어요. 은영이와 민정이도 다가와 제 양쪽 어깨를 감쌌어요. 맞아. 저 새끼가 무서우니까 저러는 거야.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수아야, 우린 내 편이야.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친구들의 뜨거운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글은 칼보다 강하단다, 딸아. 저는 천천히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며 제 눈에 고여있던 마지막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기서 무릎 꿇을 순 없지. 내 인생을, 내 아이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제 대답에 친구들의 얼굴에 비장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가장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찬란한 복수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작전 본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 태엽처럼 돌아갔어요. 지혜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지막 전쟁 계획을 브리핑했답니다. 디데이는 내일 오전 11시. 모든 공격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개시할 거야. 저놈들이 서로에게 연락하거나 손을 쓸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기 위해서야. 작전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첫째, 민정은 그간 정리한 남편의 완벽한 횡령 증거 자료를 국세청 탈세제보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 자금 세탁신고 센터에 전송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둘째, 은영은 남편 회사의 내부 감사팀장에게만 직접 전달될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먼저 뚝이 터지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이 모든 증거를 첨부한 이혼소장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했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디데이 오전 10시 59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노트북 화면에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1시 정각. 보낸다. 민정이와 은영이가 동시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시각 법원에 있던 지혜로부터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답니다. 우리의 핵폭탄은 세계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세계의 심장을 향해 동시에 날아갔어요. 그 시각 남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정오까지 오겠다던 제 항복 선언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제 전화가 아니었답니다. 제일 먼저 그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마도 감사팀장이었겠죠. 그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뒤이어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그의 돈을 관리해주던 은행 PB까지, 그리고 결정타로 사무실 문이 열리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들어섰을 거예요. 그의 책상 위로 차가운 서류 봉투 2개가 던져졌겠죠.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 저는 그 모든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을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제 생애 가장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으로요. 사무실 안의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오만하고 침착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 미친 사람처럼 서류들을 집어 던지며 헐떡이고 있었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어요. 저를 발견한 그의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증오로 이글거렸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가 저를 향해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라고 했지? 맞아.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이 내게 베푼다는 마지막 배려에 대한 내 대답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그의 절규와 함께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 지옥의 문을 닫고 마침표를 찍고 제 인생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가 사무실에서 절규하며 무너지던 날로부터 4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흉터를 옅게 만들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할 만큼은 충분히 흘렀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 아니 그 인간은 결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어요. 저희가 터뜨린 핵폭탄은 생각보다 위력이 커서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관련자들 모두가 죗값을 치러야 했죠.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저는 100% 유책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숨겨놨던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의 70%를 재산분할로 받아냈어요. 차명계좌로 숨긴 돈들, 유령회사로 빼돌린 돈들까지 민정이와 지혜가 완벽하게 추적해냈거든요. 상간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500만 원을 인정받았답니다. 상간녀와 그녀의 가족들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어요. 유령회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은 이자까지 붙어 그들 가족의 집과 재산을 모두 압류하게 만들었죠. 상간녀에게는 제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져 평생을 일해도 갚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그들의 완전한 파멸. 그것은 정의였고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학교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오늘 저녁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저는 새로 꾸민 제 작은 서재 창가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만년필과 함께 써내려간 복수의 기록들.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되찾았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김수아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현관문 너머로 시끌벅적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자 양손 가득 와인과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온 지혜와 민정, 은영이가 환하게 저를 맞아주었답니다. 이야, 김수아, 집 좋다.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야? 거실에 햇빛 들어오는 것 좀 봐.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다. 우리는 거실 창가에 작은 상을 펴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어요. 은영이가 슬쩍 그 인간들의 소식을 물었고 민정은 꼴 좋다며 시원하게 욕을 한 바가지 해주었죠. 그런 우리를 보며 지혜가 와인잔을 높이 들었답니다. 자, 이제 그 더러운 얘기는 그만. 오늘은 우리 수아의 빛나는 새 출발과 우리의 대단했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야. 지혜의 말에 우리 모두 와인잔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석양으로 물든 거실을 가득 채웠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 힘으로 견디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내 친구 김수아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배신자들에게 맞서는 우리 4명의 위대한 우정을 위하여.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차를 발견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그 순간부터 친구들과 작전 본부를 꾸리고 울고 웃으며 함께 밤을 새웠던 수많은 날들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쁜 기억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20년의 세월을 통째로 잃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가짜를 잃고 진짜를 얻었어요. 가짜 사랑, 가짜 행복을 잃는 대신 진짜 나 자신과 진짜 내 사람들을 얻었답니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잔을 들어 올렸답니다. 민정이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수아야, 지금 무슨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앞으로 내가 쓸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말이야. 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멋있어.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할게. 지혜가 다시 한번 잔을 들어 올렸답니다. 맞아. 우리는 영원한 복수의 어벤져스니까. 이 세상 모든 부당함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청명하고 힘차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저의 새로운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 없는 삶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게 되었어요. 거짓으로 가득한 가정보다 진실한 작은 보금자리가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게 된 거죠. 저는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말에는 작은 카페에서 글쓰기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가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받았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제가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봄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엄마는 행복해. 큰아이가 불쑥 물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왜냐하면 지금의 엄마는 진짜 엄마니까.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엄마가 아니라 진짜로 웃고
진짜로 살아가는 엄마니까.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작은 아이도 제 다른 손을 잡고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봄날의 공원길을 걸었답니다. 저는 20년의 세월을 통째로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답니다. 저는 가짜를 잃고 진짜를 얻었어요. 가짜 사랑, 가짜 행복을 잃는 대신 진짜 나 자신과 진짜 내 사람들을 얻었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